2학년 세계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차시 내용정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교재 20페이지에 해당하고 오늘은 위진남북조 시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 방에 질문이 올라오는데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먼저 수업 시작 전에 내용을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댓글은 다 달아놨는데 혹시 댓글을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올라오는 질문들 가운데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1시간 수업이 강의가 2개가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 1차시 수능특강 기본 강의 1차시 내용 정리 강의가 있는데 이걸 2개 다 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2개의 강의를 모두 들으셔야지 1시간 수업을 이수한 걸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개인 시간표대로 계산을 하셔서 온라인 계약 이후에 내가 예를 들어 5번째 세계사 시간이다. 그러면 4차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였기 때문에 그건 1시간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수강하면은 이수한 걸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머지부터는 차시에 맞게 기본 강의와 내용 정리 강의 2가지 모두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가 2개다 보니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평소 수업 시간인 50분에 맞춰서 2가지 강의를 시간 조절해서 올리는 것이니 2 강의를 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교재 20조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가운데 진한 제국,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어디쯤 배우고 있는지 한번 보면 중국 왕조의 변천 과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상주를 지나서 춘추전국 시대를 지났고 그 춘추전국 시대를 통했던 진나라, 그리고 진나라가 얼마 못 가서 멸망하고 진나라에 이어서 등장했던 한제국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의 멸망 이후에 등장했던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단 교재 20쪽으로 넘어오면 위진남북조라는 용어, 이 정의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셔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훨씬 용이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 한제국 말미에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면서 후한이라는 나라가 결국에 위초고의 삼국으로 분열돼 삼국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후한은 멸망하였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는 후한의 멸망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먼저 이 위진남북조에 대한 정의를 하기에 앞서서 중국의 지리적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중국은 지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지방을 이제 지역들을 나눠서 부르는 용어들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우리 세계사에서 다루는 중국을 나누는 중국의 지역을 구분하는 용어를 2가지 정도만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이 황허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허강 북쪽의 지역을 황허강 북쪽의 중국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화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화북. 황허강 이북이란 말은 황허강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창장강이라는 강이 보이실 겁니다. 이 창장강의 남쪽, 장강의 남쪽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국의 강남 지방이라고 합니다. 화북과 강남이라는 용어가 중국의 지역 구분을 하는데 많이 쓰이게 될 건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교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국의 화북과 강남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화북은 황허강 북쪽의 지역, 강남은 창장강 남쪽의 지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 지리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수업에서 중국사를 다룰 때 선생님이 화북지역, 강남지역 얘기하면 대략 어느 정도, 어느 위치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화북과 강남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넣어두시고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이 연표를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만 합니다. 용어에 위진남북조라는 용어에 이 시기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후한이란 나라가 22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중국은 위초오라는 3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국시대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렸던 조조, 유비, 손건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던 삼국시대가 전개됩니다. 이 삼국시대를 통일한 건
위나라였습니다. 위나라의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비가 위나라로 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나라, 그래서 여기 위진남북자일 때 첫 번째 위는 이 위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위나라가 얼마 못 가서 조비가 죽은 이후에 사마씨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사마염이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염은 나라 이름을 위에서 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위, 진 이렇게 통일한 나라가 순서대로 앞에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진나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지방 통치를 위해서 8명의 왕을 임명했었는데 봉건제처럼 그 8명의 왕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팔왕의 난이 발생하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 혼란스러운 과정에 중국의 북쪽에 있던 중국의 북쪽에 떨어져 있던 5개의 이민족,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고 부릅니다. 호는 오랑캐호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자신들 중국인들 제외하고 이 오호, 흉노족, 선비족, 가일, 저, 강족 이 5개의 이민족들이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화북 지역으로 내려와서 중국의 이 진나라를 몰아내고 화북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는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강남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가 동쪽으로 움직였다, 강남으로 갔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진나라가 동쪽으로 간 시기 그래서 동진이라고 부릅니다. 동진이라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진나라가 얼마 못 가서 화북 지역을 5개 이민족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북 지역을 차지했던 5개의 이민족 오호들은 이 지역에 16개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오호 16국이 화북 지역에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원래 중국인, 전통 중국인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족이라고 하죠. 이 한족들은 강남 지역으로 가서 자기의 나라를 이어갑니다. 진나라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북 지역에는 오호들 중에 가장 힘이 세웠던 선비족이 세운 북이라는 나라가 이 화북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위는 나중에 동위, 서위로 나눠지게 되고 동위에서 북제라는 나라가 나오고 서위에서는 북주라는 나라가 나오고 이렇게 북쪽에서 계속해서 왕조, 나라들이 바뀌어갔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북조라고 부릅니다. 북쪽에 있던 왕조들을 북조라고 부르고 남쪽에서도 동진 이후에 나라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송, 제, 양, 다시 진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 진은 한자가 다릅니다. 진시황의 진나라와 한자가 다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북쪽에는 5개의 이민족이 5호 16국 16개 나라를 세웠다. 그걸 5호 16국이라 하는데 이 5호 16국을 선비족이 세웠던 북위가 통일했고 북위 이후에 동위, 서위, 북제, 북주 같은 나라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북쪽에 있던 왕조들 북조라 부른다. 그리고 남쪽 강남 지역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됐고 원래 진이 이제 피난 간 거죠. 동진 이후에 송, 제, 양, 다시 진이라는 나라들이 차례대로 생겼는데 이것을 남쪽에 있는 왕조 남조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위나라, 진나라에 이어서 남쪽과 북쪽의 각각의 왕조 나라들이 이어졌던 시기 위진, 남북조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북주에서 나왔던 수나라가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589년입니다. 약 360년 정도의 혼란한 시기가 바로 이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겁니다. 후한 멸망 220년부터 수의 통일 589년까지를 우리는 위진 남북조 시대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까지의 설명은 이제 다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호 16국이라는 말 여기 나옵니다. 5호 16국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 5개의 이민족이 진나라, 원래 중국의 이제 통일 왕조에서 진나라를 몰아내고 화북 지역을 차지해서 그 지역에 16개의 나라를 세웠던 시대. 그리고 이 5호 16국을 통일한 게 바로 북이라는 나라였다. 선비족이 세운 북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한족들, 원래 전통 중국의 한족들의 나라가 송, 제, 양, 진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남쪽과 북쪽에 각각의 왕조가 있었다. 왜 이 남북조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지금 잘 정리해 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배울 때도 일본에도 남북조 시대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구분을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북조 시대에서 기본 강의에서도 다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나라 하나 꼽으라면 북이라는 나라입니다. 북이, 북쪽의 선비족이 통일한 나라고 이 북이의 황제 중에 한 명 쇼문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게 혹시 내년에 3학년 때 동아시아사를 배우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쇼문제, 북이는 이 중국사의 내용은 동아시아사에서도 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동아시아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쇼문제가 했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쇼문제는 이 선비족은 중국의 전통 민족의 한족과는 다른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비족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싸움은 굉장히 잘합니다. 중국의 한족들에 비해. 근데 중국을 정복했던 다양한 정복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몽골족도 정복민이고 뭐 흉노 뭐 이런 다양한 이민족들이 유목민들이 중국을 정복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중국의 문화가 유목민의 문화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 보니까 금방 중국의 문화에 동화돼 버리고 자신들 고유의 이런 특성들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쇼문제도 일단 중국의 화북 지역을 지배하는데 원래 이제 중국인들 한족들 가운데는 나는 이 이민족들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배를 받기 싫어. 그래서 강남 지역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지만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화북 지역에서 이 오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던 한족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선비족을 중국인들처럼 바꾸려는 이른바 한족처럼 되겠다는 한족화되는 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한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도 중국의 전통적인 수도였던 장안 근처로 러양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 평성은 오늘날의 베이징 근처였는데 러양 원래 중국의 왕조들이 수도로 많이 삼았던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대표적인 한화 정책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고 또 말도 중국식 언어를 사용하고 옷도 중국인들의 옷을 입는 겁니다. 선비어 선비족 복장 금지 중국말을 쓰게 하고 중국인의 복장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족과 한족이 하나 되는 호환융합을 이뤄내려고 했었던 사람이 쇼문제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나왔지만 탁발씨였습니다. 원래 성이 탁발괭, 이름이 괭이었는데 성을 원씨로 바꿉니다. 물론 이렇게 바꾸니까 선비족 전통의 사상을 지키고자 하던 선비족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어쨌든 북이의 쇼문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쇼문제가 시행했던 제도 균전제라는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균전제는 뭐냐면 땅을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일정한 사람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이 균전제가 중요한 이유, 실제 시행 여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균전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균전제라는 제도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등장했던 수나라 그리고 그 수나라를 이어서 등장했던 중국의 당나라에서도 균전 제도가 나라의 핵심 제도로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북이 때 만들어진 균전제가 이후의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균전제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갔던 중국의 원래 전통 왕조들은 토착민,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과 피난 내려온 지배 세력이죠. 동진의 지배 세력들 간의 대립, 지배층 간의 갈등으로 정치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웠고 군사적인 면에서 북조에 비해서 남조는 굉장히 밀렸기 때문에 영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이제 북조의 쇼문제 하나 알아둬야 된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구품중정제와 문벌귀족이라는 단어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한나라 설명하면서 여기요. 중국의 관리 선발 방식의 변화에서 위진 남북조 시대 가면 샹나라 때 실시됐던 관리 선발 방식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샹거리선제라는 방식에서 구품중정제라는 방식으로 변화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구품중정제라는 새로운 관리 선발 방식이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생겨나게 됩니다. 구품중정제는 무엇이냐면 샹거리선제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거는 추천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아니라 추천입니다. 근데 추천을 누가 하느냐면 요 단어가 등장합니다. 중정관이라는
일종의 사람을 평가해서 그 인물의 등급을 매겨주는 평가관이 등장한다는 거죠. 지방의 중정관이 지방의 자기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1품에서 9품으로 등급을 매겨서 중앙에 추천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그 추천한 등급의 약 4품 정도의 아래 관직을 주고 관리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게 9품 중정제입니다. 네, 여러분, 9품 중정제를 통해서 주로 관리가 됐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단어를 배웠습니다. 한나라 때는 지방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고 지방의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이 9품 중정제의 추천을 받아서 관리가 되는 사람들 역시 이 호족 세력들이었죠. 호족의 자식들, 호족의 자제들이 관직을 계속해서 9품 중정제를 통해서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계속 중앙의 고위 관족들을 독점하는 겁니다. 호족들이. 그래서 몇몇 잘 나가는 아주 높은 관직을 독점하는 가문이 생기고 그들끼리 권력을 독점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벌. 가문입니다. 몇몇 가문,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 이씨, 뭐 박씨처럼 몇몇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문벌 귀족 세력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지만 일단은 기억하셔야 될 거. 한나라 때는 호족들이 사회의 지배 세력이었고 그들이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관리 선발 방식은 장거리 선지였다. 히읗 외우자고 그랬죠.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문벌 귀족이라 하는 사람들, 즉 호족들이 계속해서 중앙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몇몇 가문들이 생겨나면서 문벌 귀족화되고 그 문벌 귀족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관리 선발 제도는 오늘 설명드렸던 뭐다? 9품 중정제라는 거죠. 9품 중정제. 9품 중정제와 관련된 내용은 요 자료를 통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부분을 보고 문화 부분을 보면 오늘의 내용 정리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강남 지역, 원래 중국의 메인 지역은 대부분의 왕조들의 수도가 있던 곳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화북 지역입니다. 러양 또 아니면은 장안 다 화북 지역에 있던 곳이었는데 강남 지역으로 중국의 한족들이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강남의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경제력이 올라가게 되고 인구도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봤던 중요한 거 북위의 균전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북위에서 균전제를 시행했던 황제 누구라고요? 그렇죠. 쇼문제. 기억합시다. 쇼문제가 시행했던 정책, 중국인처럼 되는 거 무슨 정책? 한화 정책이었다. 수도를 옮겼죠.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겼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쇼문제는 어떤 나라의 황제였다? 북위. 북위는 어떤 민족이 세운 나라? 선비족. 그렇죠. 위진 남북조 시대의 문화 부분 보겠습니다. 북조에서는 유목민의 문화와 중국 한족의 문화가 더해진 문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북조의 나라들은 원래 중국 한족들이 중시했던 유교 문화를 존중하기도 합니다. 남조에서는 귀족 중심의 문화와 또 우리가 제자백과에서 배웠던 노자와 장자의 사상, 노자 장자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위자연, 인위적인 것을 하지 말고 자연을 돌아가자. 현실에 대한 현실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혼돈이 있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청담 사상이라고 해서 맑은 이야기, 현실의 정치와 현실의 정치 변천, 왕조의 변화 이런 얘기들 떠나서 그냥 편안한 맑은 얘기들을 하자라는 청담 사상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 청담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대나무 숲의 7명의 현명한 사람들, 중림칠연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좀 벗어나려는 현실 도피적인 풍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현실 도피의 대표적인 것들을 나타낸 문학작품이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썼던 귀거래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귀거래사는 교과서에서 잠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쪽에 흥미진진 세계사에 보면 도연명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관직을 버리고 그냥 돌아가서 나는 현실을 떠나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인들의 풍조가 반영된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마지막 위진남북조 시대의 종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서는 불교와 도교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하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북조에서 황실 후원을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북조 황실이 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이유는 불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북조 황실은 중국의 전통 한족들에게 보면 이민족이고 우리가 저들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수긍하지 못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한족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화북 지역에는. 그럼 그들에게 자신들의 통치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불교를 이용하고자 했다는 거죠. 불교에서 부처님이라는 절대자의 권위를 빌려와서 내가 곧, 지금 북조의 황제가 곧 부처다. 이거 우리 한국사에서 나오는 왕즉불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이 곧 부처니까 왕의 권력은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정당한 것이니까 왕의 권력에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이러한 왕권 강화의 목적도 불교 지원에는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황실 차원의 불교 후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규모의 석굴사원인데요. 롱먼과 윈강이라는 지역에 건설되었던 석굴사원이 있습니다. 석굴, 돌이나 바위 같은 것을 이렇게 파가지고 불상 등을 조성했던 걸 석굴사원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38쪽에 보면 윈강이라는 지역에 건설되었던 석굴사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석굴을 만듦을 통해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황실에서 후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강과 롱먼, 이 지역에는 아직도 이 대규모의 위진남북조 시대 북조에서 건설한 석굴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불교에서 봐야 되는 것들은 이때 법현이나 구마라슬, 승려인데 이들이 불교의 불교가 시작된 지역이 어디죠? 인도. 그렇죠. 인도에 다녀오면서 인도말로 쓰여졌던 불교의 경전, 불경들을 번역하는 작업들도 이 시기에 이뤄지게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봐야 될 종교에서는 도교인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후안의 마지막 부분에 태평도와 오두밀도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단, 종교 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도 정정 글을 올렸지만, 교단이 형성된 것, 도교의 교단이 형성된 거는 이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교단의 형성은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그 전에 후한 시대부터 있었던 태평도, 오두미도 같은 사상과 또 도가 사상이 결합해서 도교라는 종교 교단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거, 이 위진남북조 시대다.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는 도연명의 귀걸에서 봤고, 회화, 이제 그림으로는 고개지 여사잠도가 대표적인데, 그림 한번 보고 가면 이것도 38쪽에 교과서에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황후의 방탕함을 이렇게 풍자한 여사잠이라는 글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고개지의 여사잠도 도연명의 귀걸회사가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문화를 언급할 때 가끔씩 선지나 보기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 내용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차시 내용 정리 강의에서 위진남북조 시대를 정리해 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위진남북조 시대의 이름에 나와 있는 시대 정의, 위진을 거쳐서 남쪽에는 중국인들이 화북 지역에 침입한 이민족을 피해서 내려가서 남쪽의 왕조들, 남조를 세웠고, 북쪽에는 오호라고 불리던 5개의 이민족이 16개 나라를 세웠던 516국을 이렇게 거치면서 북쪽의 여러 왕조들, 그래서 이 시대를 합쳐서 위진 남북조라 부른다. 정리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북조를 통일했던 거, 이 516국을 통일했던 선비족의 북이, 그리고 그 북이의 황제의 쇼문제가 실시했던 토지제도 균전제, 그리고 중국인들과 같이 되기 위한 하나 정책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리 선발 방식, 국품 중정제, 그리고 그 국품 중정제를 통해서 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성장했던 사람들, 문벌 귀족이다. 호족들 중에서 중앙의 관직을 계속해서 독점하면서 가문이 아주 유력한 가문으로 성장했던 걸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문화 파트에서 청담사상, 노장사상,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불교, 북조 황실에서의 불교의 후원을 통해서 대규모의 석굴사원 조성까지 중점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기타 또 수강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 방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한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통해서 선생님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말 빨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 방에 본인이 연락받을 수 있는 메일이라든지 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빨리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6차시 강의 이제 중국의 다시 흩어진 남북조 시대를 통했던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는 얼마 못 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30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수를 이은 당나라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